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서는 나흘째 실종자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실종자 한 명을 찾았지만 아직 구조를 하지 못한 상황인데요. 잔해물이 워낙 많아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조에 나서야 할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백승주 한국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전에 있었던 소방당국 브리핑 보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침 7시부터 지금 구조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명 구조견은 1차 검색 결과 22층, 25층, 26층, 28층을 집중적으로 실시를 했고요. 그 밖의 층도 지금 탐색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주 목적은 지하 1층 요 구조자를 구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오전에 실종자 한 명을 발견한 뒤에 지금 아직까지 구조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잔해물이 너무 많아서 지금 생사 확인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지금 매몰 장소까지 접근도 쉽지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붕괴 사고는 23층 위에서 38층까지 걸친 건물 상층부에서 이렇게 일어났는데 네. 접근이 안 되는 상태에서 지금 그 요 구조자 발견이 지하 1층에서 일어나는 바람에 그리고 또 그것도 직접적인 그 접근이 아니고 내시경을 통해서 이렇게 발견된 상태라서요. 네. 잔해물을 치우면서 접근을 해야 되고 네. 또 지금 또 그 상층부에서의 또 인명 구조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네. 매우 조심스러운 상황에서 제대로 접근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네. 지금 추가 붕괴 위험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이게 수색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기자님의 현장 브리핑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네. 붕괴 사고 이후에 지금 나흘 동안 별 외부적인 진척은 없어 보입니다. 물론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긴박하게 움직였는데요. 네. 이게 사실은 지금 상층부에서 외벽이 바닥에 내려앉은 상태로 위태롭게 서 있고 외벽 겉에 지지한 타워 크레인이 흔들리고 기울어진 상태로 있기 때문에 네. 상층부의 그 추락, 낙하물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층부에서 적극적인 구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구조 방향은 일단 오늘 타워 크레인이 1200톤 크레인이 설치가 된다고 하니까요. 이제 크레인은 워낙에 이 건설 공사에서 쓰이지 않는 초대형 크레인이기 때문에 네. 이게 와서 현장에서 설치 조립을 해야 되는 시간이 또 걸립니다. 그래서 상층부에서 좀 안정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보강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다음에 저층부에 적극적인 구조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어제는 처음으로 야간 수색도 진행이 됐는데 나머지 실종자는 아직 찾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건물 잔해가 중간에 쌓여 있던 그 26층에서 28층 이 고층부에 실종자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됐는데 지금 발견 장소는 지하 1층 계단 난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다른 실종자들도 이 부근에 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그렇습니다. 네. 즉 계단실이라고 하면은 이제 계단이나 승강로 같은 경우는 건축물에서 코어라고 해서 네. 우리 사람의 허리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 고강도 지진에서는 피해 매뉴얼이 5개로 피난할 수 없는 긴박한 상황에서는 코어 인근으로 대피하라는 매뉴얼도 있습니다. 아, 그걸 다 알고 계신 거죠? 현장에 계신 분들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색 자체도 코어를 위주로 인근으로 진행을 했을 거고요. 네. 또 생존 가능성이 또 희박하지만 있다고 하는 부분은 건축물이 코어 주변은 강도가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첩첩이 쌓이는 와중에 공간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주로 수색을 했고요. 지금 상층부에 잔해물이 많이 쌓였고 현장에서의 그 근로자분들 전원에 따르면 골조 공사가 완료되는 5층 아래로부터 계속 그 내부 작업자들이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38층의 붕괴니까 분명히 근로자분들이 있었다고 하고요. 소방팀, 창호팀 작업을 했다고 하니까 그분들도 역시나 22층 위에도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또 지금 요 구조자의 발견처럼 수직으로 급하게 낙하하는 상황에서 추락하시거나 1층에 있다가 그 메모리 대신 고립이 대신 그래서 저층부와 중상층부를 투트랙으로 이렇게 같이 구조를 하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층이 피난안전층이었습니다. 구조상으로. 22층 상부에 대한 수색은 안전이 더 담보된 이후에 진행돼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영상만 봐도 잔해물이 정말 많이 쌓여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실종자들이 이제 부상을 입은 상태로 만약에 버티고 있다면 네. 조심스럽지만 현재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지금 그 붕괴 사고 이후에 야간에 저온 상태가 지속이 됐고 네. 그래서
심각한 부상을 입으신 상태라면은 아무래도 생존하실 가능성은 낮았겠죠.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건축물의 붕괴 사고는 그 수습 단계가 맞춰질 때까지도 구조 수색에 대한 것은 분명히 연념을 해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내부가 어떤 뭐 통신이나 소통이나 안 되는 상태로 공간적으로 고립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공간들이 있는지는 잔해물이 다 치워져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사실은 기억도 가물가물한 삼풍백화점에서 볼 수 있듯이 수십 일 이후에도 구조자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사례가. 네, 그래서 그렇죠. 네. 분명히 있지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조대원의 안전을 전제로 하는 담보를 한 이후에 이런 구조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종자를 구조대원이 처음 이제 직접 발견을 했을 경우에 가장 네.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게 어떤 건가요?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은 네. 발견했을 때 상태를 살피고요. 의사소통 여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네. 들면 어두운 상태에서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상태에서 수일간 계시다가 갑자기 밝은 상태로 하게 되면 그래서 눈에 빛을 가린다든지 또 소통을 하고 다친 곳, 아픈 곳, 그다음에 뭐 식수를 공급할 수도 있겠고요. 네. 그렇게 여러 가지 그 지원책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처음에 의사소통을 하고 상태를 살피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지금 추가 붕괴 위험이 있는 타워 크레인도 이제 오늘부터 철거에 들어갈 텐데 네. 이게 철거 과정 중에서의 붕괴 우려도 있는 만큼 좀 우려가 되거든요. 충분히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런 그 고층 건축물이 그것도 누구나 다 아는 브랜드의 이런 데서 구조적인 문제로 이렇게 붕괴가 일어났다는 거는요. 네. 그 부분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너무 안이한 생각입니다. 건축물 전체, 나아가 단지 전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더군다나 지금 현재 그 외벽이 서 있는 상태나 크레인이 기울어진 상태는 언제 지금 당장 붕괴가 일어나도 사실 외형적으로만 보면 붕괴 사고가 일어난 그 이전 날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위험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서두르지 않고 안전을 담보로 해서 오늘 이제 크레인이 설치가 돼가지고 작업이 진행이 되면 네. 사실은 본격적인 어떤 수색 작업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번 언급을 해주셨는데 구조대원들의 안전도 정말 중요하겠죠.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어떤 걸까요? 최근에 작년 연말에 지금 일산의 그 땅 꺼짐 사고부터 네. 그때는 징후에 순간적으로 많이 대피를 하셔가지고 인명피해가 전혀 없었고요. 자칫 네. 큰 사고가 될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불과 수일 후에 또 평택 물류창고 화재에서는 소방관 분들이 인명 구조를 위해 투입하셨다가 후불이 꺼지지 않은 후불이 일시에 올라오면서 고립돼서 안타깝게 순직하셨습니다. 네. 불과 수일 전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 구조자의 수색과 구조와 그리고 수습과 단계까지 마무리될 때까지 그거는 끝까지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하고요. 그 이전에 지금 상층부에 낙하물과 위험한 상태가 너무 위험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 상태를 제거하고 보강한 이후에 당연히 진행을 해야 되겠고요. 그 이후에 수색도 구조자의 안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조대의 안전이 다시 요 구조자의 안전으로 직결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구조대가 안전하지 않은데 요 구조자가 구조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반드시 신중하게 진행하시기를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고 원인을 놓고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붕괴 직전, 그러니까 10분 전에 꼭대기층에서 찍은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네. 이게 최상층 39층에서 콘크리트를 타설 작업하는 현장의 영상이었는데 이게 타설 직후에 평평해야 할 이 콘크리트 표면이 이제 움푹 이제 꺼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갑자기 이제 거푸집이 붕괴되는 네. 툭 하면서 끊기는 그런 영상이었거든요. 시멘트가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지금 순식간에 정말 몇 초 만에 이런 붕괴 사고가 일어나게 된 건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보시나요? 그 9.11 사고 영상에서 우리가 보면 네. 상층부를 들이받은 항공기 때문에 구조물이 위험해지니까 한 층이 내려앉기 시작하면서 네. 테러가 일어나지 않았던 저층부까지 완벽히 무너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층층이 무너지는 상황에서는 하중이 가중이 되기 때문에 버티고 서 있도록 설계된 건축물이 더 하중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물을 보면 지금 그 영상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그 철근 타설, 콘크리트 타설한 이후에 거푸집이 약간 내려앉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네. 저 거푸집은 저 밑에 서포트라는 지지대를 많이 지지를 해가지고 그 아래층 바닥에다 지지를 하게 됩니다. 지금 저 상태는 그 아래층 바닥에 주저앉은 상태고요. 지금 그 시공사의 그 어떤 발표를 얘기를 하면은 충분한 양생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거쳤다고 하지만 네.
그게 충분하지 않았으니까 바닥이 꺼졌다는 것이 반증이 되는 부분이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이럴 때는 제 의견은 가장 중요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네. 콘크리트는 타설 시에 강도 테스트를 하게 돼 있고요. 그 시료를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매층 공구 타설시에 보관을 하니까 그 시료를 확보를 해서 합당한 강도를 가졌는지 이런 것을 점검을 해보고 또 문제점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조금 저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게 해당 영상이 지금 39층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39층이 이제 꺼졌다고 해도 물론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층층이 무너지면서 하중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아래층도 계속해서 이제 무너져 내리는 그런 네. 양상일 텐데 근데 그래도 지금 아래층들은 만들어지고 나서 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단 몇 초 만에 5초 안팎의 짧은 시간 동안 이 16개 층이 우르르 무너져 내린 건데 왜 그 아래층이 그 힘을 전혀 견디지 못했는지도 궁금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의 구조적 강도가 의심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또 23층에서 붕괴가 멈췄다는 점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층 건축물은 네. 화재 시에 1층으로 순식간에 대피할 수가 없으니까 중간에 법적으로 피난 안전층을 둡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22층이 피난 안전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의 세대 용도가 아니니까 매층 반복되는 구조가 22층만 다른 구조였던 거죠. 네. 그러면 22층에서 구조가 멈췄다는 그 붕괴가 멈췄다는 거는 그 바닥이 16개 층이 내려앉으면서 그 16개 층의 구조적인 설계 그리고 강도가 22층과 다르게 문제가 있었다는 걸 반증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또 더군다나 네. 바닥 슬라브가 이렇게 무너진 형태를 보면요. 콘크리트하고 단단히 결속되어 있어야 철근이 막 3m, 5m가량 길이로 이렇게 쭉 발라내듯이 빠져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거는 16개 층 아래면은 아무리 짧게 잡아도 수개월, 작년 가을이거든요. 이거는 겨울철 타설 이런 거랑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사 진행과 콘크리트의 품질, 네. 시공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좀 분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지금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정말 여러 해명을 내놓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 무리한 작업을 진행을 했다 이런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른바 이제 물량떼기라고 해서 네. 시공사와 콘크리트 공급업체 간의 직접 계약이 아니라 이제 하도급 형태의 계약 의혹도 불거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뭔지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네, 물량떼기를 이제 하였다 안 하였다라고 밝혀진 바는 아니지만요. 일반적으로 건설회사에서 하도급을 주면서 네. 그 기능 인력을 전부 다 보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능 인력에 대한 하도급은 줍니다. 도급은 주는데 네. 이때 그 공사의 편의성과 관리의 편의성 그리고 가격 협상의 우선점을 갖기 위해서 원자재까지도 같이 도급을 주죠. 그렇게 되니까 원자재와 공사와 인력까지 하도급체에서 같이 다 일괄하게 되니까 네. 비용에 대해서 협상의 우위점을 가지게 되고 또 하도급 업체는 이 프로젝트 자체의 품질이나 신뢰성보다 아무래도 원자재를 좀 저가로 구매하고 그러고 하는 성향이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네네. 이런 물량떼기가 만연하면 공사 품질은 떨어진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요. 또 시공사의 어떤 그 발표의 또 이면을 보면 공사 기간이 달성 촉박하지 않아서 충분해서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역으로 얘기하면 네. 애초에 공사 계획에는 여유일이라는 게 없습니다. 근데 애초에 공사 계획보다 굳이 당길 필요가 있었는지 오히려 이거는 구태의 과거에 공사 기간을 줄이는 것이 능력처럼 인정되는 구태의 관습이 혹시 있진 않았었는지 좀 되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뭐 불법 행위나 안전 조치 여부는 뭐 조사하면 나오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 문제가 또 사고를 키웠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 좀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이 사건만 보면 반복되는 사고가 어떤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 그 공통점이 주요 원인일 확률이 높습니다. 시공사가 같다는 공통점도 있겠고요. 네. 또 같은 건설 현장이라는 공동주택 건설 현장이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시스템이 잘 짜여진 시스템 이런 유사 사고가 최근 50년간 없었습니다. 이런 사고가 발생할 이런 시스템을 붕괴할 어떤 요소가 내적으로 있지 않나 짚어봐야 되겠고요. 네. 조금 나아가서는 이달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습니다. 아직 시행일 전이니까 이 법 가지고 처벌이 되지는 않을 텐데요. 이거는 중대재해에 지금 해당되거든요. 이 사고는 시행된 이후에는. 그래서 물론 처벌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부감들은 많지만 네. 타협하지 않고 앞으로 좀 정립하는 그런 제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승주 한국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특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